로봇주 중에서는 국내 증시에선 당연히 대장주는 올해는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잘 만드는 기업이고, 하반기는요 라는 기업이 또 많이 올랐어요.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액추에이터를 또 만듭니다. 현대차 그룹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요. 사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로봇주는 4분기 되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로봇 기업들이 올해 뭐 10배 오른 기업도 있는 것 같고 진짜 뜨거웠죠.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 하죠. 앞으로 가장 유명한 그 테마를 하나 꼽으라면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많이 꼽으니까 거기 핵심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래서 또 국내 로봇 회사들이 어쨌든 이제 부품사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많지는 않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잘 만들죠. 근데 부품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테슬라도 로봇을 만들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일부를 또 한국 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국 부품을 쓰길 좀 부담스러워해요. 미국에서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 부품을 쓰는 게 좀 유리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내 로봇주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얼마 전에 현대차도 엔비디아 GPU 이제 5만 장 받기로 했죠.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자율주행하고 로봇 학습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지금 4분기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근데 로봇은 핵심이 뭐 테슬라는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마찬가지니까 그런 완제품을 만드는 뭐 테슬라 아니면 현대차 이런 데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 말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는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들이 정말 10배, 뭐 20배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그런 괜찮은 기업들을 근데 20배 올랐는데 지금 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건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몫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건 지금은 자동차 부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이 로봇 부품 만드는 거 거의 유사해요. 만드는 그 방식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로봇 부품을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모비스, HL만도가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수 로봇 기업들도 좋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 로봇 사업을 발표한 기업들을 한번 주목하시면 어떨까. 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못 올랐고 주가도 자동차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로봇 사업을 이제 시작한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아까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HL만도, 그다음에 S&T 모티브도 있고 SL이라는 기업도 있고 한국 PIM,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로봇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주는 어느 기업을 꼽으면 되나요? 일단 이제 전 세계 대장주는 테슬라죠, 당연히. 내가 한국에 로봇주 투자하는데 테슬라는 안 본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테슬라는 로봇주 투자하시는 분들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하는지, 실적 발표에서 로봇 얘기 뭘 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테슬라 안 하더라도 로봇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테슬라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현대차 공부도 하셔야 돼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통해서 내년부터 양산 들어가니까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공부를 투자랑 별개로 기본적으로 하시긴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주 중에서는 국내 증시에선 당연히 대장주는 올해는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로보티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잘 만드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구글의 알로아라는 그 로봇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공급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액추에이터는 핵심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상반기 좋았고, 근데 하반기는요 사면이라는 기업이 또 많이 올랐어요. 사면이 이것도 비슷해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액추에이터를 또 만듭니다. 만드는데 현대차 그룹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모비스는 설계만 해요. 설계만 하고 외주는 사면이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주 쪽에서는 저는 두 개 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로보티즈랑
사면 이 두 개가 대장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진행 상황 및 삼성 파운드리 협업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테슬라 옵티머스는 지금 아마 옵티머스 3까지는 이제 개발이 됐고, 요새 진짜 깜짝 놀란 게 영상 보신 분들 아시는 얘 뛰어다녀요. 얘가 막 걷는 걸 넘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아직 뭐 100% 인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거 목적은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투입해서 공정을 사람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양산은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고 27년, 28년으로 갈수록 대량 양산을 할 것 같은데, 다만 그게 대량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시간과 실제 시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일단 양산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핵심은 근데 그거예요. 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이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손가락 만들기 너무 어렵대요. 이 하나하나의 관절을 요 안에 되게 작은 모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중국의 인질이 좀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이 관절을 만들려면 안에 모터 있죠. 모터에 중국 히토류가 들어가요. 만약 중국 히토류 수출 금지 때려버리잖아요. 물어보면 만들고 싶어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히토류 산업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공급망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니까. 다행히 그래도 1년 정도는 유예를 했기 때문에 히토류 공급에 문제 없는데, 일론 머스크도 진짜 고민이 중국이 혹시 수출 금지할까 봐. 요게 아마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이 관절을 얼마나 잘 구현할지. 왜냐하면 사람 손처럼 움직여야 그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아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의장 공장이라 그래서 전선 뭉치 있죠. 차의 전선 뭉치. 이 가닥이 있잖아요. 이걸 로봇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손만 가능해요. 근데 그것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되면 이제 인간을 진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얼마나 잘 만들지.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 좀 몇 년 걸리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자동차 이 공장에 투입되는 부분은 완전히 대체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보조적으로나마 내년부터는 투입이 될 것 같고, 이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투입이 되고 28년에 대량 양산 들어가요. 그래서 둘 간의 경쟁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 파운드리도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칩을 넣을 거예요. 만들 거니까 AI5 칩, AI6 칩입니다. 그래서 AI5 칩은 내년부터 만들고요. AI6 칩은 28년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협업은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라 뭐 잘 된다 안 된다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이고, 내년에 양산을 해보면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도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거기 사무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협업이 잘 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전망으로 봤을 때 언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로봇 시장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진짜 시장인데, 이거 좀 아마 2015년, 16년도에도 뭐가 있었냐면, 제 기억에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요,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클린 디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샀는데 충격 받은 거죠. 이게 다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전기차 가자. 이 이슈가 있어서 그때요, 배터리 기업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디젤 게이트 터지고 엄청 올랐어요. 근데 실상 현실은 뭐였죠? 전기차 시대가 안 왔어요. 언제 왔죠? 2020년 코로나 터지고 테슬라가 주인공이 되면서 배터리 시대가 열려버렸죠. 그래서 23년까지 주가가 막 10배, 20배 갔거든요. 에코프로 BM이 아마 20배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로봇주도 비슷해요. 이 로봇주가 2016년에 있는지 2020년인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020년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잖아요. 2016년은 너무 그때랑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거나 이런 거 속도를 보면 2016년은 너무 좀 뒤처진 것 같고 20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때도 배터리 회사들이 돈 번 건 아니거든요. 돈 번 게 아니라 초기 국면이었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탑재되기 시작하고 양극재 기업들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또 중국 규제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아마 그런 그림들이 로봇에도 저는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5년 전에 배터리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로봇을 보면.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근데 다만 일부 기업들이 너무 급등했고 아직 돈을 못 벌어요. 적자 기업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 기업들을 파시라는 게 아니라, 들고 계신 분들은 사이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옵티머스 대량 양산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들고 가시되 신규 투자는 좀 자제하라는 거죠.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자동차 부품 쪽에서 로봇 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쪽을 좀 한번 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로봇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나 종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로봇은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렇게 사족 보행, 이제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뭐 물류 배송 로봇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은 저는 휴머노이드다. 이 시장이 제일 큽니다. 결국 인간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보면 로봇주들이 여러 개 있는데,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협동 로봇이 제일 뜨거웠어요. 협동 로봇은 그 사람 팔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사람 도와주고, 이게 대표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죠. 로보틱스가 한참 대장주였지만 올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두산 로보틱스는 대장주가 아니에요. 주가가 부진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휴머노이드랑 이게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약했어요. 근데 레인보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사면, 로보티즈, 또 요즘에 SPG 이런 기업들은 다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제일 커지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는 결국엔 이 휴머노이드다. 협동 로봇만 하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별로 안 좋아요. 성과가.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그 로봇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가 안 갔지? 이게 로봇 세상인데 봤더니 협동 로봇 위주인 거예요.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같은 건 좀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 회사가 인간형 로봇의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인지 협동 로봇 위주인지 요걸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협동 로봇 위주면 이게 주가가 아주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4천선을 돌파하면서 장기 투자용이던 ETF를 팔아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근데 뭐 정답은 없어요. 이제 본인이 보셔가지고 아니 장기 투자용이던 ETF를 팔 정도면 얼마나 그 기업을 매력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진짜 꽂힌 거죠. 그래서 그게 확신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부도 완벽하게 끝났고 주가도 본인이 봤을 때 저평가돼 있고 여기서 업사이드가 내가 장기 투자하는 그 ETF보다 이걸 투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것 같다. 같은 기간 안에. 그러면 갈아타야 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제대로 공부한 게 맞나? 진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는 좀 없는 건지. 장기 투자형 ETF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매번 내가 월급 받아서 일부를 뭐 적금 형태로 뭐 S&P 500이나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되게 안정적이죠. 이런 경우는 빠져도 뭐 크게 부담 없고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돈을 다 한마디로 팔아가지고 어떤 특정 한두 종목에 거의 집중 투자한다는 건 내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만큼 완벽하게 공부가 끝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기업은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냐 안 하냐는 뭐 사실 이게 이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확신만 있다면 하셔도 되지만 그 공부의 깊이를 본인이 직접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기 투자하던 ETF를 팔아도 되는 정도로 내가 이 기업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저는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건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나 ETF를 고르기 전에 봐야 할 기준과 원칙이 있으실까요? 근데 어떤 종목을 사냐보다 이제 이 주식 투자는 그거예요. 내가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단기 매매 잘하시는 차트 보고 그런 분들은 종목을 고를 때 기준이 차트나 수급 보고 하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뭐 차트 우상향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그럴 때 하는 분들은 그런 걸 원칙을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기업에 대한 투자고 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사업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공동 창업자랑 비슷한 마인드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동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을 투자했을 때 이 기업이 앞으로 내가 동업을 할 정도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사양 산업도 아니어야 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돈을 벌어서 나한테 배당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업을 고를 때 핵심은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지 지금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1년, 2년, 3년 얼마까지 동업할 건지도 보셔야 돼요. 1년 할 건지, 3년 할 건지, 5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의 미래를 한번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성장을 하는 게 좀 만약에 보이는데 주가가 그걸 반영을 안 한 것 같다면 저는 충분히 동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식 투자가 되게 좋은 게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한 주만 사도 동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못 만납니다. 만날 방법도 없고. 근데 내가 주식 한 주라도 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랑 나는 완전히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약에 평생 갖고 간다면 만약에 내 전 재산을 테슬라에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그럼 테슬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흥하면 나도 흥합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창업자랑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주식의 매력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반적으로 동업하기 어려운 기업을, 그 매력적인 기업을 내가 주식을 삼으로써 간접적으로 동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의소 회장의 현대차가 매력적이라면 내가 일정 부분 지분을 태워서 현대차에 동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나왔고 지금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와,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저 차 사봐야지, 이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거죠.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 성과가 실제 좋았어요. 주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저는 주식 투자 또 마인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 내가 소비할 돈 아껴가지고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S&P 500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이런 장세의 단기 등락보다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지수는 이런 것 같아요. 올해 미국 S&P 500이 3년 연속 올랐고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3년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꼭대기로 오를수록 변동성 당연히 커져요. 그러니까 그걸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아예 주가가 안 가거나 되게 지지부진하면 변동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될 변동성은 커지는구나, 그런 마인드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불안해하시면 이겨낼 방법이 없고요. 또 뭐 미국 ETF들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S&P 500에 내가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내가 거치식으로 한 번에 하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결정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하신 분은 오히려 변동성 나오면 이거는 진짜 환영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월급 받아서 1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매월 그냥 이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데 오르면 저라면 더 짜증날 것 같아요. 계속 비싸게 사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계속 좀 빠져줘요. 매달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같은 100만 원으로 더 많이 삽니다. 그리고 안 갈수록 좋은 게 안 갈 때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 많아졌어요. S&P 500에 자산을 내가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가 주가 지수가 달리기 시작하면 자산이 점프를 합니다. 근데 계속 오르기만 해요. 그러면 계속 조금씩밖에 못 사요. 그죠? 그리고 내 평균 단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금만 빠져도 나는 손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치식인 분은 빠지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적립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빠지면 오히려 더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변동성 커져서 낮아지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걸 좀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한 번에 다 사신 분, 적립식 하신 분들은 뭐 이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적립식 하시면 되고, 다만 거치식이신 분들은 조금만 빠져 스트레스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시계열을 내가 S&P 500을 만약에 내가 그냥 극단적으로 작년에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정도 그냥 버티면 되죠. 올해 내가 좀 고점에 샀다 이러면 힘들죠. 당연히 한 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물타기도 못 하겠고, 그런 분들은 이 구간에서 사고 팔기 하기 되게 어려워요. 뭐 어디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르니까 시계열을요, 그럼 나 S&P 500을 내가 선택한 만큼 5년 후나 10년 후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5년 후를 보고 그냥 지금 사버렸다. 나 어차피 10년 후에 지금 나 10년 동안 이 돈 쓸 거 아니고 은행 예금 넣어봐야 얼마 안 되고, 차라리 S&P 500은 연평균 9%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오르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10년 후로 그냥 10년 후에 찾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나는 아예 정기 예금을 그냥 들어버렸다. 10년 후에 그냥 한 번에 찾는 걸로. 그런 생각으로 하신 거라면 좀 당장 계좌 보면 좀 짜증날 수 있죠. 뭐 빠지니까. 근데 10년 후를 생각하고 내가 투자를 했다면 개의치 말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많이 흔들리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계열을 그냥 길게 봐버리세요. 긴 호흡 5년, 10년으로 본다면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다. 그렇게 저는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ETF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잡으면 좋은 시드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지금 이제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행 예금 대신에 내가 생각한 예금 있죠. 나는 월 얼마 저축하겠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년에 900만 원 넣으면 세액공제 받는 거 아시죠? 꽤 커요. 한 150만 원 정도 돌려줘요, 1년에. 그러니까 세금 낸 거에서요, 여러분한테 150만 원 환급해 줍니다. 1년 매년 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1년에 최대로 낼 수 있는 게 그거 혜택 받는 게 900이거든요. 그럼 내가 봐가지고 사실 사회초년생분들이 1년에 900 저축하는 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1년에 900이면 한 달이면 70만 원 조금 넣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70만 원 물론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무조건 나 이 돈은 월 얼마씩 이 정도는 무조건 나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 저축에 무조건 저축하겠다. 이 마인드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최소 50에서 70 정도, 저는 70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900 모으시면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0 정도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한 9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은 뭐 얼마가 적정하냐가 아니라 내 월급의 일부를 무조건 떼가지고 S&P 500이든 이 대상은 나스닥이 돼도 되고 코스피 200도 가능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고, 근데 요새는 대부분 제가 강연에 다녀도 다 S&P 500만 하시더라고요. 기본 이게 국룰인 것 같아요. 그냥 국룰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S&P 500 ETF에 그냥 매달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900만 원씩 어떻게든 모아보겠다. 그게 10년 되면 10년 지나면 9천만 원, 20년 되면 1억 8천인데 제가 실제로 계산해 봤어요. S&P 500에 20년 동안 연평균 9% 수익이라고 가정할게요. 물론 보장하는 건 아닌데 연평균 9%로 S&P 500이 만약에 수익이 나서 20년을 매년 900만 원씩 하잖아요. 복리 효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원금은 1억 8천이죠. 4억 6천만 원이 지켜요. 20년 후에 무시무시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7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매월. 그게 20년 후에는. 지금 25세에 내가 취직하면 아무리 못해도 55세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정년은 더 늘어나겠지만 뭐 얼마가 벌려질 거야. 7, 8억은 넘겠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하시잖아요. 자산이 모여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55세부터 찾을 수 있죠.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내가 정말 큰 자산 가지고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좋은 건 저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그냥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개념으로 S&P를 투자하시면 어떨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식으로 20년, 30년 해보시면 인생이 저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미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요. 내가 뭐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좀 충분하다면 그게 뭐 좋은 시드 기준이 얼마인 건 아닌데 적어도 저는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1억 정도는 갖고서 최소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 가지고 1년에 10%면 1,000만 원이고 20%면 2천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0% 해야 1,000만 원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1억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거치식이나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접적으로 뭐 40세, 50세 정도 됐다면 1억 이상은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아볼 만한 ETF 테마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당연히 그냥 국룰입니다. 국룰. 주식은 S&P 500.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국내 주식을 섞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코스피 200 ETF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ETF도 ETF 투자하시잖아요. 국내 ETF는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요. 비중이 제일 그냥 반도체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반도체를 좋게 생각하시면 코스피 200과 관련된 ETF도 저는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은 그 두 개가 저는 좀 일단은 가장 괜찮아 보이고, 다만 이제 주식 쪽에서 테마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어쨌든 미래는 결국엔 저는 피지컬 AI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피지컬 AI에 관련된 혹시 테마형 ETF가 있다면 뭐 그런 쪽도 일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형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같은 데는 주식 비중 100%는 없어요.
70%만 가능하죠. 나머지 30은 안전자산 넣어야 되니까 채권형을 하시면 좋은데, 다만 요즘에 상품 중에 주식과 채권을 섞은 ETF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상품도 있어요. 테슬라를 개별 주식 30 사고 국내 채권을 70을 사요. 섞어버려요. 그럼 테슬라 투자하는 효과도 생기고 채권이니까 안전자산이에요. 그런 상품도 있고, 국내 미국 S&P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 채권을 섞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주식과 채권을 섞은 ETF도 투자를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어쨌든 퇴직연금에는 무조건 채권 ETF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전자산 형태로.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이 저는 금 ETF. 요새 또 금 신고가 났죠. 예, 그래서 금은 내가 이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일정하게 좀 자산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근데 금 현물 ETF도 있고 실제 금 골드바가 있어요. 근데 골드바보다는 금 현물 ETF가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골드바를 투자하시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 아마 부가세인가 아마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떼야 되거든요. 내가 사자마자 손해를 봐요. 일정 부분. 그래서 그걸 내가 금이 좋아서 샀는데 비용이 이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 현물 ETF는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나중에 금 ETF에서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15.4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벌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근데 골드바는요, 벌고 안 벌고는 상관없어요. 일단 사면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연물 ETF로 이런 걸 좀 투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성격의 ETF는 사실 여기 기본이거든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기본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5년도가 지나갔고, 이제 25년도가 참 되게 다이내믹했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장 오르는데 내 건 왜 안 올라가지? 그래서 좀 허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기업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 가치거든요. 기업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으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기업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어쨌든 뭐 증시 전반적으로 돈도 풀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정부 정책도 여전히 우호적이니까 시장을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머무르시면서 좋은 기업, 또 좋은 ETF에 투자하셔서 자산을 계속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